4주차 강의를 진행하는 김성우입니다. 온라인으로 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여러분들 만나고 싶습니다. 특히 1학년 얼마 되지 않는 인원이지만 제가 이번 주적으로 꼭 전화를 해서 여러분들과 술 한잔을 하든지 저녁을 제가 맛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전화를 하더라도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물론 2학년 여러분들 있죠? 그룹 잡수 저한테 연락 주세요.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가볍게 치맥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싶고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정말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같이 못한다는 게 저도 무척 아쉽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건강하셔야 되죠. 건강한 상태에서 여러분 건강한 사람끼리 모여서 같이 좋은 얘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기를 정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수업은 4주차 시간입니다. 원래 기준은 사례조사,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 주요 판례를 조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까 했는데 이 수업의 목적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면서 근로기준법을 이야기를 할까?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이 정확한 판단 기준을 가졌으면 하는 이유입니다. 변화하는 세상이 있고 기존의 세상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중간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이 수업을 1학년, 2학년으로 국한시킨 이유 중 하나입니다. 대학생활의 방향을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한번 폭넓게 제가 제시한 대로 가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 생각했던 부분을 뛰어넘는 새로운 시각을 갖고 세상을 바라봐달라 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다양하게 판례, 하나의 판례를 보고 그 다음에 다양하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갖도록 하기 위해 저의 사례도 제시하고 제가 이제까지 살아온 경험도 여러분들에게 전달할까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직업의 세계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는지 이 부분도 여러분들과 같이 고찰해 보고 싶습니다. 대면 강의가 이제 어떤 학교의 방침이 바뀌면서 가급적 얼굴을 노출시켜라 하는 그런 지침이 좀 있었어요. 좀 부담됩니다. 처음에도 그런 노력을 했었는데 사실 편집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요. 아마 이 강의를 하다 보면은 제가 이 동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내가 이걸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잘해서가 아니고 왜 이 정도 밖에 못하지만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할 수 있는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인생 경로를 통해서 한번 설명드릴까 합니다. 자, 학습 목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로서의 나와 경영자로서 나의 입장을 대비해 본다. 우리가 직장 잡는 것도 어렵죠. 하지만 기업 현장에서 일하는 경영자들도 무척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자를 악, 없는 자를 선, 이렇게 하는 시각도 여러분들이 버렸으면 합니다. 제가 많이 가져서가 아니고 저보다 가진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일부가 가진 거를 갖고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지 기업 경영을 하시는 분들 칭찬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저 역시 근로자의 한 사람이에요. 어떤 조직 구성원의 한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오는 비애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 동영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한잔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 경험을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민도 듣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발전적인 제안 그런 것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면 그 시간이 정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 이야기를 꼭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통상임금의 개념을 이해한다. 평균임금 개념을 이해한다. 그게 인생 살면서 중요하진 않지만 내가 직장생활하면 이런 혜택이 있구나. 이런 부분에서는 나한테 메리트가 있겠구나. 그 정도. 또 어떤 단점이 있겠구나. 그런 제가 설명을 계속 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
공감을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판례를 통한 노사 입장의 차이를 이해한다. 이 부분은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여러분들의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그 길이 여러 갈래로 나눠질 수 있어요. 그럼 뭐 공부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나는 직장 다니면서 일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깊이예요. 넓이도 중요하고 깊이도 중요합니다. 법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나 그런 부분도 약간의 언급이 있습니다. 자, 5번째 되게 고민을 했습니다. 강의안을 구성하면서 생애설계 측면에서 자신의 미래를 생각할 수 있다. 자, 4차 산업혁명은 계속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직장과 어떤 노사관계 그 다음에 이 고용계약관계 이것도 하나의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속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 생애설계를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 먼 이야기 같지만 나의 선택의 경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 2학년이지만 생애설계의 개념을 좀 이해하고 어떤 변수를 갖고 어떤 항목을 갖고 나는 준비할 것인지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제시할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주요 판례를 하나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생애설계와 OECD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삶의 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 내용도 한번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강의안을 준비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자, 통상임금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의미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해고, 예고수당,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연차, 유급, 휴가 등등 급여 등을 산정하는 기초가 된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통상임금이 높아지면 거기에 따라서 지급되는 가산임금이라고 보통 저는 표현을 하는데 연장, 야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근로기준법을 보면서 야간 근로와 그 다음에 연장 근로의 차이를 여러분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때 가산임금 1.5배가 이렇게 붙는데 내가 100원일 때와 150원일 때는 이 가산임금의 차이가 있죠. 상당히 민감한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상임금이 얼마가 되는지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장 생활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통임금의 구조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 선택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합격했을 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나에게 유리한 게 뭔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의 범위가 이렇게 됩니다. 자, 본 수업 시간에 제가 언급이 안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통상임금의 기준점은 위에서 얘기했던 정기적, 일률적, 그 다음에 고정적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통상임금이라고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야, 나 영업비, 나 영업사원이잖아. 하루에 50만 원씩 줘. 이거는 통상임금이 아니에요. 왜? 영업사원에게만 주기 때문에. 일률적이지가 않죠? 이것도 고정적이지가 않아요. 정기적이지도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영업직에서 딱 떨어져 나가면 그 돈은 없어지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통상임금을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고정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률적, 정기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1년에 한 번 주는 상여금은 어떻게 되나 그럼? 상여금. 이거는 통상임금인가? 아니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가? 이걸 정기로 봐야 되는 건지 고정으로 봐야 되는 건지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걸로 봐야 되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평균 임금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여기서 많은 시간이 지나네요. 통상임금의 범위 다시 한번 고찰하겠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그 명칭만으로 판단해서는 아니 되며, 왜? 기업에서 우리는 통상임금이 이거야. 아니다. 법에서 그건 저촉이래.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 이 범위에 해당되면은 네가 딴 임금이라 얘기했더라도 그건 통상임금이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흔히 얘기해서 정기상여금이 그렇게 됩니다. 1년에 딱 한 번 주는 정기상여금이 있어요. 연말에. 맨날 줍니다. 그럼 그건 통상임금이 포함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소송의 판례에 나와 있는 자동차 회사와 또 그렇지 못한 전자회사가 하나가 있어요. 전자회사는 보통 PS라고 얘기합니다. 프로핏 쉐어링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영업 실적이 좋으면 거의 연봉에 육박하는 걸 팍팍 줍니다. 내가 연봉 계약을 3,400, 3,500 했는데 PS가 3,000만 원이 나와요. 1년에 총 내 수령액이 얼마가 됩니까? 6,500이 되죠. 근데 이 회사는 특이하게도 사업부제를 운영하면서 영업 실적이 안 좋으면 그 회사 직원한테는 안 줘요. 사업부제. 차이가 나요. 영업 실적이 전혀 안 좋다. 글로벌 위기다. 안 줘버립니다. 자, 여기서 일률적으로 주긴 했었죠. 정기적이지가 않죠. 10년 내내 줬는데 작년에 안 줬어. 그러면 이거는 정기적이진 않다는 겁니다. 통상임금에 빠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판례 역시 이 부분이 이슈가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와 있는 통상임금에 대한 판례를 보면은 정기적이냐 아니냐를 갖고 계속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측면에서 이 판례, 그 다음에 통상임금을 이해를 해주시면은 제가 왜 설명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 더 빠르게 습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판례. 누구에게는 생소한 단어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판례가 너무 익숙하신 분들 많죠. 변호사 이런 분들은 아주 익숙할 겁니다. 가장 좋은 건 우리가 판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게 가장 좋죠. 법을 모르고 살아가는 게 가장 편한 삶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면한 사회가 그렇습니까? 불가피성에 의해서 제가 휘말릴 수도 있고, 그럼 저를 방어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럼 내가 이런 상황에 접했을 때 법을 읽는 것보다 나와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는 것도 내가 어떻게 나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지를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판례를 좀 이해를 해주시는 그런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자, 사전적 의미. 법원이 특정 소송 사건에 대하여 법을 해석 적용하여 내린 판단, 판결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례는 시간을 통해 유사한 판결이 지속적으로 형성되면서 일반적인 법적 원리가 규범화된 것이며 법 규범으로서 성문법화되지 아니한 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법원에서 같거나 유사한 소송 사건에 대해 행한 재판의 선례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서 내가 어떤 법 저촉을 당했을 때, 어떤 소송에 휘말렸을 때 나와 유사한 판례를 읽어보시면 제가 의사결정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판례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판례는 추후 발생하는 비슷한 형태 소송에 대한 재판에 있어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참고서가 된다.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돼요. 말하자면 수능 공부를 할 때 기출문제를 훑어보는 것과 비슷한 이치다. 요게 위키백과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키백과의 내용은 제가 편집해서 제가 가공한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법을 읽으면 정말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 법 내용을 보고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그 법조항에 해당되는 판례를 읽어보면 머릿속에 쏙쏙 들어옵니다. 제가 인사실무를 담당할 때 판례 다 읽어봤어요. 그 기본적인 그 인사 업무, 근로기준법, 그 다음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런 부분이 제 머릿속에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런 유사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저는 법을 읽고 그 다음에 아마 판례를 볼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의사결정자에게 보고를 하겠죠.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유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가 보고를 할 수 있고 참모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 외워야 됩니까?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실무자들 책상에 즉 인터넷이 발전하지 않았던 그 세상에는 인사 담당자는 근로기준법, 회계 담당자는 세법이 딱 놓여 있어요. 근데 요새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법제처에 들어가면 다 나오죠. 법제처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직무에 대한 관련 법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것만 확인이 되느냐? 판례, 질의, 회시를 다 볼 수 있습니다. 해석이 애매한 것들을 판례를 보고 이해하시면 되고, 또 필요하면은 질의, 회시,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하는 부분들은 다 질의, 회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의 시야가 더 넓어진다 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판례의 활용. 사법시험을 비롯한 각종 시험을 공부할 때 반드시 공부해줘야 하는 것. 그런 종류의 시험을 응시하는 사람들의 최대의 주적이기도 함. 왜? 판례는 바뀝니다. 계속 바뀌어요. 최신 판례를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죠. 변호사나 검사, 판사 이런 분들한테 얘기하면 판례는 바뀌는 거지. 고정적이지가 않지. 근데 결정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례를 읽고 적용례를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이유는 같은 문항의 정답을 해마다 달라지게 하는 주범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맨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특히 법 해석이 불분명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 판례를 참고하면 해석과 적용 방법이 명확해진다. 이 부분은 제가 소술한 내용입니다. 앞쪽에 있는 것은 위키백과에 있는 내용을 제가 요약을 했고, 맨 아래쪽에 있는 내용은 제 실무 경험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통상임금에 대한 법리. 앞쪽에서 간략하게 저희가 정의를 내려봤죠. 여기 이제 위키백과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 한번 볼까요? 근로기준법이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 예고수당, 연차, 휴가수가 등의 산정 기준 및 평균 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도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면 그것은 통상임금이다. 아까 제가 연말 상여금 말씀드렸죠? 성과금. 이것이 계속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줬어. 그럼 정기적이고 일률적이고 고정적이지 않니? 그건 통상임금이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제가 출처 명기를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법제처와 유사한 생활법률지식이라는 홈페이지, 정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제가 발췌한 내용입니다. 상당히 신빙성이 있고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자, 주요 이슈를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아래쪽 박스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 확인을 해 주십시오. 사건 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가합, 병합, 임금 이렇게 되어 있고, 담당 재판부, 제41 민사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오타가 있는 거 이제 사과를 드립니다. 위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은 근로자 측이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적인 법정 수당의 지급을 구하더라도 회사 측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원고 무슨 자동차, 여러분 충분히 가능하죠. 근로자 및 소송 수개인, 피고 무슨 자동차. 두 자동차들 가는 회사가 어딜까요? 게 있나요? 한번 여러분들 그냥 판례보면 그냥 나와요. 거기는 그냥. 제가 소개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표시한 거 양해를 부탁드리고, 자, 위에 근로자 측이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적인 법정 수당의 지급을 구하더라도,
자, 무슨 얘기냐면은 상여금을 2개월에 한 번씩 나눠주는 회사가 있을 수 있어요. 또 1년에 한 번 주는 회사가 있을 수 있고 분기마다 한 번씩 지급하는 회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가 상여금 받는 달에는 좀 더 많이 받겠죠. 그것도 통상입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아픈 추억을 갖고 있습니다. 93년도인가 제가 93년도인가 외국계에서 다닐 때 이 지사 인사 담당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각 지사별로 각 국의 임금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근데 그 당시 제가 다니던 회사도 2개월에 한 번씩 상여금을 줬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너스죠. 그래서 이렇게 준다니까는 우리 너무나 당연하게 인식하고 있잖아요. 딴 나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딴 동남아 사람들, 그러니까 홍콩, 싱가포르, 대만, 그 다음에 일본 이렇게 4군데 지역에서 모였는데 이해를 못합니다. 그게 왜 상여금이냐? 그건 통상임금이지. 제가 그때 처음으로 인식했어요. 얘네들이 통상임금을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뭐 그전에도 노동법을 좀 봤었지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게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3,600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12분의 1로 나누면 300만 원이 되겠죠. 300만 원을 월 근무시간 뭐 200몇 시간이나 207시간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그거는 아직 변했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나누면 시간급이 나오죠. 그런데 이 3,600을 12개월로 나누는 거 플러스 4번의 보너스를 해서 만약에 16번으로 나눈다. 300만 원이 안 될 거예요. 시간급이 떨어지겠죠. 이 의미입니다. 여기서 다툼이 많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깔끔하게 뭐 사람마다 성향의 차이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지만 나는 보너스 받는 게 더 좋아. 나는 월 고정적으로 받는 게 좋아.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단순히 가장 월 고정적으로 받는 걸 좋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왜? 실무를 해봤기 때문에. 실무를 해봤다는 거는 가장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게. 월정액을 딱딱 지급하는 것이 통상임금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해서 근로자들이 알 수 있게 한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보너스 받는다고 뭐 수천만 원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월에 맞춰서 사는 게 또 직장인의 도리고 거기서 뭐 진정한 삶의 행복을 찾는 것도 직장인의 또 재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여러분들은 나중에 어떻게 선택할지 모르겠지만 연말 상여금 있으면 성과급이 있음하고 상여금 있으면 여러분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성과가 안 좋으면 성과금은 안 나올 수 있는데 상여금 있으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편법으로 애매하게 쓰는 데가 있죠. 연말 상여금 별도 이렇게 씁니다. 준다는 거야 만되는 거야. 근데 아마 그런 의미는 정확하게 해석하자면 성과가 안 좋으면 월급만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위에 가산하여 추가적인 법정 수당의 지급을 구한다 하더라도 중식대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포괄임금 산정제라고 있어요. 포괄임금 산정제. 여러분들 한번 검색을 통해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일부 회사들은 뭐 기본급 얼마, 교통비 얼마, 여기서 얘기하는 중식대 얼마, 그 다음에 시간의 근무수당 얼마 이렇게 해서 월 급여를 산정하는 데도 있어요. 이걸 포괄임금 산정제라고 하는데 이건 역시 요새는 통상임금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 시간의 수당 줬잖아 이미.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요 이슈가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자, 다음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요 이슈가 무엇이었는지. 사실관계 쭉 읽어보겠습니다. 상여금과 영업직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일비, 중식대를 제외하고 기본급과 각 직종별 통상수당을 기초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근로자에게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을 지급하였음. 회사 내에서. 자, 원고들의 주장은
원고들은 상여금과 일비, 식비, 중식대는 원고들 중 영업직 1명만 청구했대요. 일비에 대해서. 일비, 중식대는 원고들 중 영업직 1명만 청구했답니다. 중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청구 기간 동안 상여금, 일비,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및 연차 휴가 수당 미지급분의 지급을 구한다. 소송이 붙은 거죠. 자, 여러분 이해되셨죠? 아마 1년에 한 번씩 성과급을 줬었던 것 같아요. 근데 회사 내에서는 이것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했고, 야, 우리 수십 년간 이건 받아왔잖아. 통상임금이야. 그거 나한테 줘. 그래서 내 통상임금이 시간급이 올라가잖아. 재산정해줘. 이런 의미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좀 황당할 수도 있겠죠. 몰라서도 그럴 수 있고, 이게 옛날엔 그냥 관행적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정부가 계속 확산되고 공유되면서 일반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뭐 이렇게 쇠파이프만 드는 게 아니고 공부 많이 하거든요. 하면서 이런 거를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머리도 막 이렇게 안 해도 소송을 통해서 근로자, 그러니까 원고들이 이깁니다. 대체적인 게. 피고의 항변. 피고는 상여금 등이, 그러니까 이 회사 측이죠.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령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 측에 위반한다고 다툼. 뭐 신의 성실 원칙 이런 표현도 쓰는데 신의 측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사 관계에 있어서 이제까지 여러분들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우리는 지급한 것뿐인데 이것을 통상임금이라고 해? 이건 신의 측이 아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노사 합의해서 주는 돈이잖아. 너희들이 인식하고 있는 돈이잖아. 근데 이제 와서 이제까지 회사에서 그걸 배려하고 줬는데 이제 와서 통상임금이니까 시간급이 올라가서 거기에 대한 차익을 달라고 그래? 말이 안 되는 거지.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뻔한 답이라고 생각해요. 회사는 보수적인 입장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예방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미래에 일어날 이슈에 대해서도 사전 예방활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현재 여러분들이 어떤 학습이나 이런 부분은 미래를 관점을 반영을 해서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판례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판결 유지. 안에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어려운 단어가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좀 발췌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여금 및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일비는 이 정도 하지 않는다. 일비는 보통 영업사원들한테 많이 주거든요. 하루 외부 출장을 가니까 거기 또 영업하면서 사람들 만나니까 하루에 뭐 5만 원씩 이렇게 써. 100만 원이 되는 데도 있어요. 제가 아는 중소기업도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대체적으로 주는데 거기 한 100만 원 정도 준다 그러더라고요. 야, 그거 위험하다. 나중에 통상임금 문제가 하고 저도 신경 안 씁니다. 뭐 그거 갖고 시비 걸면 할 수 없는 거지 뭐. 아니 필요하니까 주는 거고 영업실적 따오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돼요. 그런데 직원 수가 많아지면 또 답이 틀려지죠. 달라지죠. 그래서 일비는 인정 안 된다. 이런 평가고요. 판결이고요. 상여금 및 중식대는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여기서 가장 큰 금액은 상여금입니다. 근데 이제 중식대를 이렇게 구분해서 주고 통상임금에 빼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근로소득세법, 소득세법하고도 조금 연관성이 있습니다. 제 기억에 만약에 내가 월급을 100만 원 받았는데 거기에 중식비가 10만 원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럼 그거는 비과세를 합니다. 비과세 소득을 해요. 이 사람의 실질적인 소득은 90만 원으로 책정을 합니다. 산정을 합니다. 세금 내는 게 줄어들죠. 이런 측면에서 회사에서는 그나마 좀 배려한다고 중식대를 월급 명세서에서 보면 딱 구분해서 표시를 해주는데 결국은 이런 악수로 연결이 되는 경우가 있다.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업을 해서 경영자가 됐을 때 이 부분도 유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가족 중에 조그만 중소기업을 운영하거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이런 내용을 듣고
듣고 여러분들이 조언을 한번 해주세요. 필요합니다. 자, 1B는 영업활동 수행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이 성취되어야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고정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률적이지도 않죠. 모든 직원한테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요약을 하면 너무 길죠. 여러분 눈으로 좀 확인을 해주세요. 근데 피고의 맨 마지막 보면은 신의적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결국 원고가 이겼다 이 내용입니다. 자, 평균임금. 아까 우리 통상임금을 바라봤죠. 이번엔 평균임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임금이란 다시 중복이 되는데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라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임금은 다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구분된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를 나눈 금액이다. 그냥 우리 그냥 쉽게 생각해서 3개월간 90일 근로했다. 그러면 900만 원 받았으면 90일 나누면 시간이 나오죠. 그럼 8시간으로 나눕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 공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까지만 알 거면 그냥 판례 한번 보시던지 이렇게 뭐 질의회시 내용, 그 다음에 지침 같은 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보다 더 정확한 정보니까 그것을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그러니까 퇴직할 때 보통 평균임금을 한정하거든요. 평균임금의 한 달치를 줍니다. 1년에 대해서. 근데 이제 퇴직 이 급여 보호와 관련된 법이 또 제정이 되면서 뭐 퇴직금이라는 단어가 약간 사라지고 했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1년당 1개월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을 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어떻게 되죠? 자, 12월 연말 상여금으로 600만 원을 받은 근로자가 1월에 퇴직한다면 근데 내가 1월 월급이 만약에 100만 원이라고 칩시다. 상여금을 안 받았으면 딴 임금 전혀 안 받았으면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가정을 하는 거예요. 300만 원이 3개월간의 소득이고 이것을 3개월로 나누면 100만 원이 저의 평균 임금이 됩니다. 야, 이거 상여금이잖아. 상여금은 아니지. 아니지. 여기 법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내가 12월 달까지 산정을 해서 내가 받아야 되는 것 같은데 2월 달에 퇴직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2월 100만 원, 1월 100만 원, 12월에 100만 원, 상여금 600만 원. 확 올라가죠? 어떻게 산정하겠습니까? 여러분 잠깐 고민 한번 해보세요. 야, 그러면 나는 2월 달에 퇴직하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니야? 아니면 12월 달에 퇴직하는 게 가장 좋은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밑에 제가 5월에 퇴직한다면 못 받는 건가? 자, 이런 경우는 12분의 1을 합니다. 600만 원을 받았다. 10분의 1로 해갖고 50만 원이 300만 원의 플러스가 되는 거죠. 350만 원이 총 받은 급여액이 되고 3으로 나눴을 때 300만 원보다 조금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연 한 번 받는 상여금은 그 기간에 통상 기간 동안에 월수로 나눠서 안분 계산을 해줍니다. 이런 부분이 여러분의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거 기억을 부탁드릴게요. 경영상의 이유에 대한 해고 요건. 자, 이게 시사점이라고 제가 표시를 했는데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대기업에서는 한번 직원을 받아들이면 해고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해고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돼요? 잘 또 안 뽑죠. 이것도 악순환이에요. 노동계와 경영계가 이거 갖고 많이 충돌을 하는데 해고 요건을 완화시켜주면 경영계에서 가차없이 직원들을 해고할 것이다. 노동계에서는 안 된다. 이런 유연성이 없으니까 신규 직원 못 뽑지 않느냐. 이런 다툼이 계속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이건 내가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분명 경영자의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신입으로서의 내가 지원할 때
좋은 회사들 위해서 안 나간다. 일도 안 한다. 그래서 해고도 못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 기회가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주어지지 않을 수가 있죠. 자, 이런 부분 양쪽을 보고 여러분들이 경영자의 시선, 근로자의 시선 이런 것을 모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경영상 이 해고 조건 보면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해고 회피 노력과 합리적 기준에 따른 해고 대상자를 선정해야 돼요. 그리고 근로자 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합의가 아니에요. 협의, 이 세 가지를 충족을 해야 됩니다. 상당히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렵습니다.